여자 중이 따위가 무슨 군인이야. 니네 집 백 없었음 여기 못 왔지. 진짜 군인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지연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하정우.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진짜 군대예요. 주먹이 지연의 얼굴을 강타 여자는 여자 자리에나 있으세요. 군홧발이 광대뼈를 짓밟는다 오빠. 살려줘. 피투성이로 쓰러진 지연의 절망적 마지막 문자. 하정우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폭력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는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제7보병사단의 기상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생활관 어딘가에서 묵직한 쿵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바닥에 떨어진 듯한 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죠. 박지연 중위는 그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올해로 군 생활 3년차, 키 165cm의 단정한 외모로 유명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생활관 안을 둘러보던 지연의 눈에 이등병 김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에서 주춤거리며 얼굴을 감추려 했어요. 왼쪽 눈가에 푸른 멍 자국이 뚜렷하게 보였거든요. 민수의 손에는 구겨진 편지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시선을 멈추는 순간 편지의 일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살려주세요. 더는. 그 순간 민수가 황급히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중위님, 점호 준비 완료했습니다. 한 병사가 다가와 경례를 붙이며 보고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이 복도로 나서는 순간 남성 장교들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자가 군대에서 뭐 할 수 있겠어. 장군 집안 막내 아니었으면 중위 계급장 달았겠냐. 그래도 백은 백이지. 우리가 감히 뭐라 하겠어.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무거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박중희, 오늘 훈련 계획서는 제출했나? 대대장이 지나가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어제 이미 제출했습니다. 지연이 바로 대답했지만 대대장은 확인이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갔어요.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일렬로 도열한 가운데 지연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민수뿐만 아니라 몇몇 신병들의 얼굴에서 비슷한 멍자국과 상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부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지만 병사들의 경내에는 어딘지 모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점호가 끝나고 지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첫째 박기철 육군 참모총장, 둘째 박기훈 특수전사령관, 셋째 박기성 해병대 1사단장. 새 오빠들의 미소가 빛나는 사진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도 군인인데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해야 하지? 그때 창밖 훈련장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장 하정우가 후임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냐? 제대로 안 하면 밤새 얼차려다. 하정우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정우가 쓰러진 민수에게 다가가더니 군홧발로 배낭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죽어도 버텨. 이게 군대야.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진짜 군인 아니야. 민수는 바닥에서 신음했지만
다른 병사들은 누구도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정우의 시선이 번쩍 자신을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싸늘하고 무언의 적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다음은 내 차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내내 지연은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어디를 가든 병사들은 움츠러들었고 신병들은 특히 긴장했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정우를 중심으로 한 고참들은 큰 소리로 떠들었지만 신병 테이블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도 돼. 지연이 다가가 말했지만 그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녁 시간 지연은 생활관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저녁 시간 지연은 생활관을 돌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한 모서리에서 민수가 혼자 앉아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전보다 더 선명해진 멍자국과 부은 입술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어디 다쳤어?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훈련 중에 넘어져서. 민수는 더듬거리며 편지를 재빨리 감췄습니다. 지연이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순간 하정우가 나타났어요. 중위님, 저녁 점호 준비 완료했습니다. 하정우는 경례를 붙였지만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신경 쓸 일 없으시니까 편히 쉬세요. 지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이 부대 안에서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가고 지연은 숙소에서 형들의 안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장성급 장교들의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이 때로는 표적이 되기도 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는 지연의 마음속에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고요해 보이는 이 부대에서 무언가 큰 일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하정우의 차가운 시선, 병사들의 두려움에 찬 눈빛, 그리고 감춰진 편지들. 모든 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곧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틀 후 야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야외 전술 훈련에 돌입했죠. 지연도 훈련 감독관으로 참가해 병사들의 동선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훈련이 모두 끝났습니다.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부대로 복귀했어요.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생활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장비 정리를 확인한 후에야 숙소로 돌아갔죠. 그런데 밤 11시 30분경 생활관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급히 창문을 열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여군 숙소 근처에서 하정우가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술 냄새가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 여기 누가 사는 곳인지 아냐? 하정우가 소리를 지르며 여군 숙소 벽을 주먹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여자 중이 따위가 무슨 군인이야? 지연은 깜짝 놀라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어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하정우의 고함 소리는 계속되었어요. 니네 집 백 없었음 여기 못 왔지. 장군 오빠들 덕분에 편하게 사는 거 아냐? 하정우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진짜 군인은 따로 있다고.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정우가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더욱이 그것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모독하다니.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 병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연이 다가가며 엄하게 물었어요. 하정우는 술에 취한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훨씬 적대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 중이님 오셨네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술 마셨지? 부대 내에서 음주는 금지라는 거 몰라? 술? 진실을 말하는데 술이 필요합니까? 하정우는 비틀거리면서도 오히려 당당한 척했어요. 중이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중이님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연은 하정우의 말투가 평소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술이 그의 본성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당장 생활관으로 돌아가. 내일 아침에 따로 이야기하자. 아니요. 하정우가 갑자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죠. 중이님,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하정우가 지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하 병장, 지금 뭐 하려는 거야? 군기를 가르쳐 드리려고요. 하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하정우가 갑자기 지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중이님,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손 놔. 지연이 소리쳤지만 하정우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 깰까 봐요. 하정우는 지연을 어둠침침한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은 가로등도 없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 병장, 당장 나. 지연이 저항했지만 하정우는 훨씬 힘이 셌어요. 중이님, 진짜 군인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하정우가 지연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죠. 지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하정우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하정우의 주먹이 지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아, 지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정우의 주먹이 지연의 왼쪽 뺨을 강타했어요. 조용히 해요. 하정우가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코를 정통으로 맞췄어요. 순간 코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고 코에서 나는 피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하정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진짜 군대예요. 하정우가 군홧발로 지연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지연은 고통에 몸을 웅크렸어요. 여자 중이 따위가 하정우가 다시 군홧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의 얼굴을 향해서요. 진짜 군인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쿵. 군홧발이 지연의 왼쪽 광대뼈를 강타했습니다. 지연은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안 가득 피맛이 돌았습니다. 지연은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얼굴 전체가 뜨거웠고 왼쪽 눈이 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정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지연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알겠죠? 여자는 여자 자리에나 있으세요. 군대는 남자들 세상이에요. 지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코와 입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왼쪽 광대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하정우의 군홧발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하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지연은 혼자 남겨진 채 바닥에서 신음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가장 큰 아픔은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군인으로서 무력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간신히 문자 메뉴를 열 수 있었습니다. 첫째 오빠 박기철의 번호를 찾아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문자를 보냈어요. 메시지 전송 완료 알림음이 울린 순간 지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손목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바닥에 피웅덩이에 빠졌어요. 화면에 피가 튀면서 메시지 전송됨이라는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B-, B-, 휴대폰에서 배터리 부족 경고음이 울리더니 마침내 화면이 깜빡거리며 꺼졌어요. 그와 동시에 지연도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요. 밤 11시 47분 서울 용산구 육군본부 집무실에서 박기철 대장이 늦은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있을 합참회의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기철은 별다른 생각 없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평소 같으면 오빠 안녕하세요 같은 정중한 인사말이 올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빠 살려줘. 기철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지연이가 보낸 문자였고 내용도 틀림없었어요. 기철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기철이 중얼거리며 급히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연결음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경기도 성남시 특수전 사령부 상황실에서도 박기훈 중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훈은 야간 훈련 계획을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특전사 요원들의 침투 작전을 점검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문자 알림을 확인한 기훈의 표정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의 문자였어요. 오빠 살려줘. 기훈은 즉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기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급히 작전 상황실 직원에게 소리쳤어요. 헬기 한 대 즉시 준비해. 네. 지금 밤인데 무슨.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 기훈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한편 강원도 춘천시 해병대 1사단 지휘소에서는 박기성 소장이 내일 있을 상륙훈련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해병대의 엄격함으로 유명한 기성이었지만 가족만큼은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특히 막내 여동생 지연이는 기성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을 때 기성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지연이의 문자 오빠 살려줘를 본 순간 기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야 이게. 기성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모두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헬기 준비해. 서울 근교 제7보병사단으로 출발한다. 기성의 목소리가 지휘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 다른 곳에 있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내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심각하다는 것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기철은 급히 기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너도 지연이한테 문자 받았지? 형, 나도 지금 헬기 준비 중이야. 뭔가 큰일 난 것 같아. 기성이한테도 연락해봐. 우리 모두 제7사단으로 가야겠어. 기훈은 즉시 기성에게 전화했어요. 기성아, 형, 나도 지금 출발 준비 중이야.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심각한 상황이야.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낼 정도면. 세 형제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평정심을 잃을 뻔했거든요. 기철은 육군본부에서 가장 빠른 헬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당장 헬기 띄워. 최우선 긴급 상황이야. 대장님, 야간 비행은 위험하고 절차고 뭐고 없어. 내 책임하에 즉시 출발한다. 기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생 규율과 원칙을 중시해온 그였지만 가족 앞에서는 모든 규칙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기훈도 특전사 최고 성능의 헬기를 준비했습니다. 특전사 전술 헬기 띄워. 지금 당장. 중장님, 야간작전 승인이 필요한데. 내가 직접 간다. 승인은 나중에. 기훈은 행동이 먼저인 특전사 출신답게 즉시 움직였어요. 복잡한 절차보다는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게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기성은 해병대 특유의 신속함으로 움직였습니다. 필승, 즉시 헬기 준비. 내가 직접 조종한다. 사단장님, 직접 조종하시겠다고요? 내 동생을 건드린 놈이 누구든 용서 안 한다. 기성의 목소리에는 해병대다운 의리와 가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헬기 조종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출발한다. 세 대의 헬기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륙했습니다. 한밤중 하늘을 가르며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기철은 헬기 안에서 차가운 분노를 다스리며 중얼거렸어요. 법과 군의 원칙을 짓밟은 죄, 내가 끝까지 묻겠다. 기훈은 주먹을 꽉 쥐며 으르렁거렸어요. 내가 직접 놈을 끌어내겠다. 특전사다운 직접적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기성은 헬기를 조종하면서도 해병대 특유의 의리로 맹세했어요. 내 동생을 올린 놈은 내 주먹으로라도 갚겠다. 세 형제의 결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막내 여동생을 이렇게 만들었든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었거든요. 밤하늘을 가르는 세대의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7보병사단을 향해서요. 그곳에서는 지연이가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고위 장성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곧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의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용산, 성남 특전사, 춘천 해병대. 세 곳에서 동시에 헬기가 이륙했어요. 대한민국 국방을 쥔 세 개의 별이 한밤중에 움직인 것입니다. 새벽 1시 20분 제7보병사단 상공에 첫 번째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가 왜 이 시간에? 병사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두 번째, 세 번째 헬기까지 나타났습니다. 저건 VIP 헬기 아닌가?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마 참모총장님? 다른 병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 대의 헬기가 부대 상공을 위압적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야간이 순식간에 비상사태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착륙한 것은 육군본부에서 온 VIP 전용 헬기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을 본 당직사관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어요. 바로 박기철 육군참모총장이었거든요. 네, 대장님? 당직사관이 더듬거리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기철은 답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물었어요.
박지연 중이 어디 있어? 예. 박지연 중위는 지금 숙소에 계실 텐데요. 지금 당장 확인해. 기철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두 번째 헬기가 착륙했어요. 특수전 사령부 소속 전술헬기에서 박기훈 특수전 사령관이 내렸습니다. 당직사관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육군 참모총장에 이어 특수전 사령관까지 한밤중에 나타났으니까요. 무슨 일입니까? 기훈이 기철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지연이 연락이 안 돼. 뭔가 잘못됐어. 기철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세 번째 헬기까지 착륙하자 부대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해병대 소속 헬기에서 박기성 해병대 1사단장이 내렸거든요. 이제 병사들도 심상치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 모두 장성급 아닌가? 왜 한밤중에 다 같이 오신 거지?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육군 최고위 장성 3명이 동시에 한 부대에 나타나다니. 기성이 다가와 형들과 합류했습니다. 형들, 지연이 어디 있어? 지금 찾고 있어. 숙소에 없다고 해. 기철이 답했어요. 당직사관은 진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여군 숙소를 확인해 봤는데 박지연 중위님이 안 계십니다. 침대도 잠든 흔적이 없고. 뭐라고? 세 형제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혹시 어디 가셨을 수도 당직사관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기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대 전체 수색해. 지금 당장. 네. 하지만 절차고 뭐고 없어. 내 동생 찾는 게 우선이야. 기성이 소리쳤어요. 그때 한 병사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보고합니다. 3번 건물 뒤편에서 여군 장교로 보이는 분이 쓰러져 계십니다. 세 형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기철이 가장 먼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내해라. 기훈은 주먹을 꽉 쥐며 따라갔어요. 직접 확인하겠다. 기성은 내 동생이 라고 중얼거리며 급히 뛰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세 형제와 당직사관들이 3번 건물 뒤편으로 달려갔어요. 어둠침침한 곳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연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왼쪽 광대뼈 부분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코에서는 아직도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고 입술도 터져서 말라붙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기성이 가장 먼저 지연에게 달려갔어요. 지연아, 정신 차려. 기철과 기훈도 급히 다가왔습니다. 지연의 상태를 본 순간 세 형제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기철이 차갑게 분노를 억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의 분노는 더욱 무서웠어요. 기훈은 즉시 지연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의식은 있어. 하지만 심하게 다쳤어. 특전사 출신다운 신속한 응급처치였습니다. 의무병 불러. 기성이 목이 터져라 고함쳤습니다. 해병대 특유의 큰 목소리에는 동생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당직사관이 급히 무전기를 잡았어요. 의무대 긴급 출동. 3번 건물 뒤편으로. 의무병들이 달려와 지연을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에 지연을 옮기는 동안 기철이 당직사관을 붙잡고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희도 모릅니다. 방금 발견한 거라서. 모른다고? 기성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어요. 내 동생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말이야? 의무병이 기성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얼굴에 심한 타박상이 있고 코뼈 골절 의심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후송 준비해. 기훈이 명령했어요. 그때 부대장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장성급 인사들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부랴부랴 온 것이었어요. 참모총장님, 특전사령관님, 사단장님, 무슨 일이시라서. 부대장은 들것에 실린 지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내 동생이야. 기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지연 중위, 우리 막내 여동생. 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육군 참모총장의 여동생이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니.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부대장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이야. 기성이 부대장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부대에서 내 동생이 이런 꼴이 되었는데 설명해봐.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 기훈이 비웃었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어. 이제 누가 했는지만 찾으면 돼.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연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지연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지만 부대를 떠나기 전에 부대장에게 경고했어요. 새벽까지 범인 찾아내. 기철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과 군의 원칙을 어긴 죄, 내가 끝까지 묻겠다. 내가 직접 놈을 끌어내겠다. 기훈이 특전사다운 직설적인 분노를 터뜨렸어요. 내 동생을 올린 놈은 내 주먹으로라도 갚겠다. 기성이 해병대 특유의 의리로 주먹을 꽉 쥐며 맹세했습니다. 부대장은 세 형제가 떠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대 내 사고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최고 위층의 가족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거든요. 전 부대 비상, 부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범인 색출 작업 즉시 시작한다. 한편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박지연 중위님이 저렇게 당하셨다고? 누가 감히 장성급 장교들의 여동생을. 그 사이 하정우는 자신의 침대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오늘 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육군 참모총장의 여동생을 때렸다니. 하정우는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새벽 3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지연의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세 형제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중 표시등이 켜진 채 몇 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기철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기훈은 의자에 앉아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기성은 벽에 기대서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형, 지연이 괜찮을까? 기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지연이 강한 아이잖아. 기철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세 형제가 동시에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의사 선생님, 지연이 상태는 어때요? 기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왼쪽 광대뼈 골절과 코뼈 골절이 있고 뇌진탕 증세도 있어서 당분간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의식불명이라고요? 기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며칠 후에는 깨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얼굴 상처는 성형외과에서 최대한 흉터가 남지 않도록 치료했고 골절 부위도 잘 맞춰놨습니다. 다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2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새 형제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붕대로 감싸인 얼굴, 온갖 의료기기에 연결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철이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빠가 왔어. 금방 나을 거야. 내가 평생 지켜온 군의 명예가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동생의 피로 더럽혀지다니. 기훈이 주먹을 벽에 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직접 그놈을 찾아내겠어. 누가 감히 우리 지연이를. 형, 진정해. 기성이 기운을 말렸지만 자신도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제7보병사단에서는 전 부대가 비상사태였습니다. 부대장은 밤새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병사들을 일일이 불러서 신문했지만 아무도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부대장이 답답해하며 물었어요. 네, 저희는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한결같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등병 김민수는 달랐습니다. 민수는 어젯밤 늦게까지 편지를 쓰다가 창문 너머로 무언가를 목격했었거든요. 하정우가 지연을 끌고 가는 모습을 봤던 것이에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정우의 폭력은 이미 경험해본 터라 무서웠지만 지연 중이가 그렇게 당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민수가 용기를 내어 부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고할 게 있습니다. 뭔데? 어젯밤에 하정우 병장이 박지연 중위님을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부대장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확실해? 네, 분명히 봤습니다. 하정우 병장이 술에 취해서 중위님을 3번 건물 뒤편으로. 부대장은 즉시 하정우를 호출했습니다. 하정우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사건이 이렇게 커진 이상 자신이 들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정우 병장, 어젯밤에 뭘 했어? 부대장이 엄하게 물었어요. 저는 하정우가 더듬거렸습니다. 박지연 중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죄송합니다. 하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대장은 하정우의 자백을 받고 즉시 새 형제에게 연락했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하정우 병장입니다. 기철이 전화를 받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구속해. 우리가 직접 갈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 그 시각 부대 내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대장과 몇몇 간부들이 은밀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대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장군들이라고 해도 우리 부대 일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간부가 말했어요. 그래도 상대가 육군 참모총장인데 하정우 한 명만 희생양으로 내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부대 전체가 책임질 필요는 없죠. 부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다가는 더 큰일 난다. 하지만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승진과 경력에 타격이 올까봐 걱정했거든요. 부대장님,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부대 평판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부대장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지금 육군 참모총장의 여동생이 우리 부대에서 구타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어. 이걸 어떻게 덮겠다는 거야? 오전 8시 새 형제가 다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지연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정우는 어디 있어? 기성이 부대장에게 물었어요. 구치소에 구금해뒀습니다. 데려와. 기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하정우가 헌병들에게 끌려왔어요.
하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새 형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 들어. 기운이 명령했어요. 하정우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 형제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뚫어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 기성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하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쳤다고? 기철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법을 어긴 죄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너를 끌어내겠다. 기운이 위협적으로 다가섰어요. 내 동생을 울린 죄, 내 주먹으로라도 갚겠다. 기성이 해병대 특유의 의리를 보였습니다. 하정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살려만 주십시오. 저는 그냥. 새 형제는 하정우를 내려다보며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처단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군인이었어요. 법과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군인이면 군답게 책임져. 기성이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정우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부대 전체에 큰 변화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오전 10시 제7보병사단 회의실에서는 긴급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새 형제와 부대장, 그리고 주요 간부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부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이. 사과는 나중에 해. 기철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야. 기훈이 테이블에 놓인 자료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하정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 부대 전체에 문제가 있어. 자료에는 지난 1년간 이 부대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폭력 사건들, 은밀하게 무마된 사고들, 그리고 상급자들의 묵인 사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기성이 자료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작년에만 폭력 사건이 15건이나 있었는데 왜 보고가 안 올라왔어? 대대장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처리했던 사안들이라서. 내부적으로 처리? 기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폭력을 내부적으로 처리한다고?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군기 확립 차원에서 큰 사건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군기? 기철이 비웃었어요. 이게 군기야?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게 군기라고 생각해? 그때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참모총장님, 군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엄격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신세대 병사들은. 닥쳐. 기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세대고 뭐고 상관없어. 폭력은 폭력이야. 기훈이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세 형제는 모두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군인은 동료를 지키는 자다. 기철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맞아. 기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군인이 아니라 깡패지. 기훈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군대는 서로를 지켜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세 형제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항상 부하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버지는 30년 군 생활하시면서 단 한 번도 부하를 때린 적이 없으셨어. 기철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부하들이 아버지를 가장 존경했지. 기성이 덧붙였습니다.
기훈이 부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군대의 명예는 부조리를 덮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데 있어. 부대장과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 형제의 말이 모두 옳았거든요.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부대를 운영해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 기성이 물었어요. 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정우는 군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부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야? 기훈이 반문했어요. 아닙니다. 전면적인 부대 개혁을 하겠습니다. 기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감시할 거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이 부대 자체를 해체시킬 거니까 알아둬. 그때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정우 처벌 과정에서 혹시 봐주실 생각은? 뭐? 세 형제가 동시에 그 간부를 쳐다봤어요. 아니, 그게 하정우도 평소에는 착한 아이라서. 기성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착한 아이가 내 동생 얼굴을 군홧발로 차? 이게 착한 아이가 할 일이야?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기훈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봐주고 싶으면 봐줘. 하지만 그 대신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하정우를 봐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야. 간부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 형제의 말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기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군법에 따라 하정우를 처벌할 거야. 그리고 이 부대를 완전히 바꿀 거고. 어떻게요? 부대장이 물었어요. 폭력을 묵인하던 상관들은 모두 교체할 거야. 기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실시할 거야. 기훈이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군인의 명예는 동료를 지키는 것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거야. 기철이 결론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세 형제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이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지연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오빠들. 지연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기성이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파? 괜찮아. 오빠들이 와줘서. 지연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너무 부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기철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오빠들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하정우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군법대로 처리될 거야. 기훈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고. 지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오빠들. 뭘 고마워해. 기성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세 형제는 그날 밤늦게까지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지연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키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군 전체의 개혁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부조리를 묵인하던 시대는 끝나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제7보병사단 연병장에는 부대 전체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연병장 앞쪽에는 군사법정을 방불케 하는 임시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세 형제와 군법무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철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연병장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군사재판이 아니다. 기철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병사들은 모두 차렷 자세로 서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병사들은 하정우를 동정했고 어떤 병사들은 당연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군기를 빌미로 한 폭력은 군인의 용기가 아니다. 그건 군복을 입은 폭력배의 행동이다. 그때 연병장 한쪽에서 하정우가 헌병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하정우를 본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정우야, 저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정우는 단상 앞에 세워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군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기성이 하정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하정우 병장, 고개를 들어. 하정우가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연병장에 모인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너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했나? 기성이 물었어요. 하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기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박지연 중위님을 폭행했습니다. 하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연병장의 병사들이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하정우의 자백을 직접 듣고 나니 사건의 심각성을 새삼 느꼈거든요. 기훈이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병사들이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훈시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의견을 묻는다니. 한 상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보고합니다. 하정우 병장의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기성이 물었어요. 군인은 동료를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기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다. 그게 진짜 군인 정신이다. 그때 또 다른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하정우 병장도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수? 기훈이 반문했어요. 사람의 얼굴을 군홧발로 차는 게 단순한 실수야? 그 병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기훈의 말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기성이 하정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하정우, 너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나? 하정우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자가 군대에 있는 게 싫었습니다. 군대는 남자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철이 더 추궁했어요. 특히 박지연 중위님은 장성급 장교들의 여동생이라서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도 편하게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정우의 솔직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기훈이 하정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지연이가 뭘 잘못했나? 아무것도. 하정우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그럼 왜 때렸어? 하정우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이성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기성이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듣고 있나? 이게 바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다. 하정우는 지연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가족 배경 때문에 미워했다. 하지만 그런 게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나? 병사들이 모두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기철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지연이는 여러분과 같은 군인이다. 성별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런 동료를 폭행하는 건 군인이 할 일이 아니다. 기운이 덧붙였어요. 하정우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정우,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기성이 물었어요. 하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박지연 중위님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저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정우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만 주십시오.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여자 장교가 저보다 잘나 보여서 제가 초라해 보일까봐. 연병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하정우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많은 병사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기성이 차갑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군인이면 군답게 책임져라. 군법무관이 일어나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정우 병장, 상급자 폭행 및 군기문란 혐의로 군법회의 회부 및 불명예 전역 처분한다. 하정우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어요. 그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각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경각심도 갖게 되었어요. 기철이 마지막으로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이 일을 잊지 마라. 진짜 용기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그 누구도 동료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운이 덧붙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진짜 군인이 되어야 한다. 기성이 마무리했습니다. 연병장에서 울려 퍼지는 세 형제의 목소리를 들으며 병사들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6개월 후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7보병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서로 격려하며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생활관에서는 선우임 간의 따뜻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부대 정문으로 한 대의 승용차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박지연이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고 예전보다 더욱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긴 재활 치료를 마치고 마침내 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거든요. 지연 중위님, 병사들이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특히 이등병 김민수는 가장 먼저 다가와 경례를 붙였어요. 중위님, 완전히 회복되신 것 같아요. 민수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고마워, 민수야. 그동안 잘 지냈어? 지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좋아요. 선임들도 다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지연은 민수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세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지연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온 것이었어요. 지연아, 기성이 가장 먼저 다가와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오빠들 덕분이에요. 지연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오빠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기철이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넌 이제 피해자가 아니야. 진짜 군인이야. 그동안 힘들었지? 기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오빠들이 만든 변화를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부대를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병사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선우임 간의 건전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의 얼굴에 떠오른 밝은 웃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부대장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지연 중위님 복귀 후 첫 번째 업무는 신병 교육입니다. 이번 기수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했거든요. 새로운 교육과정이요? 네, 동료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연은 신병 교육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갓 입대한 신병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군인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교관이 신병들에게 물었어요. 동료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병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진짜 용기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그때 한 신병이 지연을 발견하고 손을 들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 박지연 중위님 맞나요? 교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신병들이 모두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일제히 경례를 붙였어요. 박지연 중위님께 경례. 순간 교육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신병들의 경례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한 신병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중위님 덕분에 저희가 올바른 군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6개월 전 피투성이로 쓰러졌던 피해자가 이제는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된 것입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례했어요.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는 진짜 군인이 되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세 형제의 눈에도 감동이 서렸습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대단해졌구나. 기성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저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어.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만든 군대가 잘못된 전통을 남겼지만 우리 자식 세대는 반드시 바꿀 수 있어. 지연이가 그걸 증명해줬지. 피해자에서 존경받는 선배로, 상처받은 여군에서 희망을 주는 리더로. 지연의 완전한 변화가 그 순간 완성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우임이 함께 앉아서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중위님, 여기 앉으세요. 한 상병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연이 앉자 주변 병사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중위님, 복귀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고마워. 그런데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 네, 요즘은 정말 좋아요.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게 당연해졌어요. 한 이등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위님, 저희는 중위님께 정말 죄송해요.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이렇게 변한 게 더 중요해. 지연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오후에는 부대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자리였어요.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 기철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지연 중위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영의 박수였습니다. 기성이 이어서 말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조리를 묵인하던 상관들은 모두 교체되었고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기훈이 덧붙였어요. 지연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6개월 전 이곳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들과 여러분들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부대가 진정한 군인 정신이 살아있는 곳으로 바뀌었거든요.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군인의 명예는 동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저도 그런 군인이 되겠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의 용기 있는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거든요. 한 달 후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상공에는 각종 군용기들이 편대를 이루며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세 형제가 탄 헬기도 있었습니다. 행사장 관중석에서 지연이 군복을 입고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헬기에서 세 형제도 아래를 내려다보며 거수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형제 간의 무언의 소통이었어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살려줘, 그날의 외침은 이제 끝났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행사가 끝나고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형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들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군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킬 차례예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자. 사랑한다, 우리 막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희망과 용기로 가득한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제7보병사단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군인의 명예는 동료를 지키는 것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 이 변화는 다른 부대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 고통이 만들어낸 변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었거든요.